자, 여러분의 열정을 응원합니다. 불이국어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1930년대 소설을 한 편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가 소개입니다. 오늘은 최만식 작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굉장히 중요한 작가니까 꼭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최만식 작가는요, 이러한 외모를 갖고 계신 분인데 전라북도 인피군 태생이세요. 인피군은 지금 군산에 포함되어 있는데, 여러분 군산은요 일제강점기에 굉장히 중요했던 도시입니다. 왜냐면 호남의 곡창지대에서 수탈한 양곡을요, 일본으로 나를 수 있는 항구가 바로 군산항이었거든요. 그래서 군산항에는 미두장이라고 해서 쌀을 보관하는 그런 장도 형성이 되고, 굉장히 그 당시에는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군산. 군산에서 태어난 최만식은요, 나름 부유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서울로 유학도 가죠. 중앙고등보통학교에 입학을 하고 졸업까지 합니다. 지금의 중앙고등학교인데요, 고려대학교와 같은 재단을 끼고 있습니다. 공부를 꽤나 잘했던 최만식은 일본으로 유학을 갑니다. 일본의 명문 사학 와세다 대학교에 입학을 합니다만 관동대 지진 알죠? 관동대 지진을 만나면서 학교에 나가지 못하게 되자 결석 일수가 길어져서 학교를 중간에 그만두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일본 유학 도중에 집으로부터 급히 귀국하라라고 하는 전보를 받고 최만식 작가가 조선으로 갑니다. 고향 인피로 갑니다. 그런데 왜 귀국하라고 했냐면요, 결혼하라고, 은선흥이라고 하는 여자와 결혼을 하라고 부른 겁니다. 그런데 최만식 작가는요, 굉장한 멋쟁이에요. 그래서 신여성과 결혼을 하고 싶었습니다만은 은선흥은 굉장히 전통적인 조선의 여인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원치 않는 결혼이어서 계속 나중에 이혼을 요구하고 막 그러기도 했답니다. 어쨌든 은선흥과 조혼을 하게 된 최만식은요, 이후 동아일보의 기자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많은 지식인들이 이 당시에 기자로 많이 활동을 했어요. 그리고 기자 활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글과 가깝게 되고요. 그러면서 소설을 쓰기 시작하는데 1924년 우리나라 나이로 23살이겠네요. 새길로라고 하는 소설을 시작으로 소설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최만식 작가는요, 수필, 그리고 소설 다 포함해서 한 200여 편의 글을 생전에 남긴 분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다작을 했던 분이죠. 그런데 최만식 작가가 활동했던 1920년대, 30년대는요, 여러분 알다시피 카프라고 하는 거대한 사회주의 계열의 단체가 문단을 주도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럼 최만식 작가는 어떠한 태도를 보였냐? 카프에 가입은 하지 않았지만, 조선 프롤레타리아 예술가 동맹에 가입은 안 했지만 동반자 작가의 성향을 보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동반자 작가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카프에 직접적으로 가입하진 않았지만, 그래 너희들과 성향은 비슷하게 가자, 너희들의 어떤 사상에 어느 정도 동조한다, 그런 성향을 보였던 작가들을 동반자 작가라고 합니다. 최만식 말고도 여러분 아름다운 그리고 굉장히 서정적인 소설을 쓴 이효석, 메밀꽃 필 무렵 알죠? 이효석 또한 대표적인 동반자 작가였습니다. 이후 기자 생활을 1936년에 그만두고 전업작가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최만식이 이제 소설가로서 나름대로 이름을 많이 알렸을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업작가 생활을 하게 되고요. 단편 레디메이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하게 되는데, 1934년 최만식의 굉장히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레디, 이미 준비되다 이런 뜻이고요. 메이드는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미 만들어진 기성품 인생 이런 뜻인데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소설가 구보시의 일을 설명하면서 룸펜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것을 배웠지만 실직하고 있는 그 당대 지식인들을 룸펜이라고 불렀죠. 룸펜의 이야기, 그리고 최만식의 어떤 자선적인 이야기가 담긴 소설입니다. 그리고 1938년에는요, 중편소설 태평천하를 발표합니다. 오늘 공부할 작품이 바로 태평천하입니다. 그리고 1938년 같은 해에 군산을 배경으로 한 굉장히 우리 민족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다룬 탕류라고 하는 소설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최만식의 많은 아까 200편의 작품이 있다고 했지만, 이 레디메이드 인생, 태평천하, 탕류, 그리고 치숙이라는 작품도 있고요. 그리고 해방 이후에 발표한 미스터 방 이런 작품들, 논 이야기,
이런 작품들은 여러분 읽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채만식 워낙 좋은 작품들 많이 썼어요. 그런데 채만식 작가의 그러면 소설 성향을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채만식 하면은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지지난 시간일까요? 김유정과 좀 유사한 성향을 보이는데요. 공통점은 뭐냐면 웃음이에요. 웃음. 김유정은 슬픔을 웃음으로 승화하는 해학적인 작품을 쓰는 분이었죠. 그런데 채만식 또한 웃음은 웃음인데 남을 비꼬면서 유발되는 웃음이에요. 그런데 그 남이요, 좀 높은 사람. 자,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알겠죠? 바로 풍자 문학의 대가입니다. 풍자라고 하는 것이 남을 우스꽝스럽게 만들면서 비꼬는 그런 것을 풍자라고 하거든요. 풍자 문학의 대가이면서 사투리의 달인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작품을 보면 온갖 사투리가 많이 나옵니다. 팔도 사투리를 다 구사할 줄 알았다고 해요. 그래서 제주도를 방언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투리를 쓸 정도로 굉장히 소설을 재밌게 맛깔나게 쓰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 채만식 작가가요, 좀 다른 선택을 하게 되는 계기가 생깁니다. 1939년에 개성 독서회 사건이라는 게 벌어지게 되는데, 말 그대로 독서회에 관련된 사건인데, 이때 채만식이 구금되게 돼요. 그러니까 반일 활동을 했다라고 하는 명목으로 구금되게 되는데, 이때 일제에서 채만식에게 회유를 합니다. 뭐냐면 조선문인보국회에 가입해서 네가 활동을 하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한다고 서약을 하면 풀어주겠다. 근데 채만식이요, 조선문인보국회에 가입을 합니다. 그런데 조선문인보국회가 뭐냐? 이광수가 대표로 있던 문인단체예요. 자, 감이 오죠. 1939년 이광수가 대표로 있는 문인단체, 그렇습니다. 친일단체입니다. 채만식은 이때부터 친일의 길을 걷긴 합니다. 물론 이광수나 최남선처럼 적극적인 친일을 했던 것은 아니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 일본에 동조하는 그런 글을 이때부터 좀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 친일 작가들에 대한 논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 절필을 하지 않은 작가들은, 많은 작가들이 또 친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름을 듣게 되면 굉장히 놀랄만한 작가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채만식을 그래도 조금 옹호하자면, 우리 문인들 가운데 최초로 본인의 잘못을 반성한 분이에요. 1947년 민족의 죄인이라고 하는 자전적 소설을 발표하면서 본인의 친일 사실을 인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후회하는 내용의 소설을 씁니다. 채만식 작가, 나름대로 군산에서 태어났고 나름 유복하게 자랐다고 했는데요. 아버지가 미두장에 막 투자를 하기도 하고, 본인도 어떤 광산 사업 이런 거에 투자를 했다 망하게 되면서 말년에 굉장히 어렵게 살아요. 그래서 원고를 막 쓰면서, 그러니까 작가로서 막 그래서 다작을 했던 것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가난에서 벗어나려고 했습니다만은 벗어나지 못합니다. 가난하면은 떠오르는 병이 뭐냐면 폐결핵이거든요. 이 결핵은 이 당시에 약만 충분히 잘 써도 살 수 있는 병이었는데, 채만식 작가는 워낙 가난해서 폐결핵으로 결국 세상을 뜨고 말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이 생을 살고 가신 분인데요. 채만식 작가의 소설 오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만식의 소설 태평천하입니다. 불일국어 15쪽에 있고요. 오늘의 학습 목표는 태평천하를 읽고 풍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겁니다. 성취 기준은 다음과 같은데요. 한 가지 더 학습 목표 삼아보죠. 자, 태평천하는 좀 특이한 문체적 특징을 갖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도 선생님과 함께 오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작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평천하 줄거리는 불이국어 15쪽에 있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윤직원이라고 하는 영감이에요. 본명은 윤두섭인데요. 직원은 양반으로서의 직함 정도라고 할까요? 그런데 윤직원은 원래는 중인 출신의 인물입니다. 양반은 산 거겠죠. 그런데 이 윤두섭이 나름대로 양반을 살 정도로 부유한 집안 사람인데, 얼마나 짠돌이냐면요. 하나의 일화만 선생님이 이야기하겠습니다. 인력거꾼이 윤두섭을 집에 데려다 주고 나서 윤두섭이 얼마면 되냐 물어보겠죠. 지금처럼 미터기가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자 인력거꾼이 뭐 이렇게 잘 사는 집안 사람이면 팁도 주겠거니 하고 처분대로 주십시오 라고 하자 윤직원이 그러면 그냥 가라. 인력거꾼은 황당하죠. 그냥 가라고 하니. 그쵸? 그리고 따지자 윤두섭은 네가 그냥 처분대로 해달라고 하지 않았느냐. 결국엔 실랑이를 벌이다가 굉장히 낮은 값, 한 25전 줬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25전이면 굉장히 적은 돈일 거거든요. 그러한 만큼 정말 있는 사람이 더하다 이란 말이 무엇인지 알게 하는 그런 짠돌이 노인입니다. 윤두섭의 나이는 72세인데요. 거구예요. 이 소설 속의 묘사에 따르면 28관, 그러니까 한 105kg 더 나간다고 해요. 그런 인물이 윤두섭입니다. 이 사람이 또 얼마나 짠돌이냐면요. 애인이 있어요. 춘심이라고 하는 어린 기생인데 얼마나 어리냐면요. 15살입니다. 여러분 경악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듣고. 춘심이라고 하는 어린 기생이 있는데 춘심이가 막 이렇게 자동차를 타고 가자고 해요. 자동차를 타고 이 윤두섭이 이게 명창대회, 그러니까 판소리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명창대회 같은 데 가고 싶어 하는데 자동차를 타고 가고 싶다는 것을 억지로 버스를 탑니다. 버스를 타면 버스 요금을 내야 되잖아요. 버스 요금 뭐 비싸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버스 내릴 때 버스 요금으로 10원짜리 지폐를 내밀어요. 10원짜리 지폐는 큰 돈이었거든요, 이 당시엔. 뭐 환, 1환, 뭐 전, 뭐 이런 걸 쓰던데 원은 굉장히 큰 액수였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거스름 돈이 없으니까 버스 기사가 그냥 내리게 하는. 그러니까 무임승차까지도 하고요. 또 명창대회 거기 가면요. 자리마다 뭐 VIP석이 있고 상등석이 있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표 사기는 하등표를 사요. 하등표. 그러니까 가장 낮은 등급, 가장 싼 거겠죠. 그걸 우리가 그 당시에 홍권이라고 불렀는데요. 홍권. 이게 하등표예요. 그리고 상등표 VIP표는 100권이라고 불렀어요. 상등석이죠. 홍권을 들고 가서 맨 앞에 앉는 거예요. 가장 아랫자리에. 그러면 이제 그 관계자가 나와서 여기는 상등석입니다 라고 하면 윤두섭이 무슨 소리냐, 홍권 하등석이라며 아래에 있는 자리에 앉는 게 맞지 하면서 결국 바득바득 웃겨서 거기에 앉아버리는 그런 정말 이상한 사람이에요. 윤두섭이 어떻게 그 부를 쌓았느냐, 고리대금업을 했거든요. 고리대금업을 해서 부를 야금야금 쌓은 사람인데 이렇게 구두쇠예요. 그리고 굉장히 왜곡된 가치관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왜곡된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자, 윤두섭은요, 원래는 그렇게 부유한 집안 사람은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윤용규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부자지간이겠죠. 윤용규의 별명은 말대가리였다고 합니다. 이 중인 신분으로서 제대로 된 직업도 못 갖고 노름판을 전전하던 그런 노름꾼이요, 출처를 알 수 없는 돈으로 졸부가 돼요. 벼락부자라고 하죠. 그런데 이 졸부가 된 윤용규가요, 땅을 이것저것 사들여서 3천석의 부자가 됩니다. 그리고 악덕지주가 돼요. 소작들을 막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악덕지주들을 노리고 화적질을 하는 화적패들이 있어요. 화적패들이 윤용규를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막 곳간 털어가죠. 강도짓을 당한 거예요. 근데 얼굴 보니까 자기 집에 소작을 붙이고 있는 박씨가 보인 거예요. 그래서 박씨를 고발하러 관아에 갑니다. 그 당시에 수령이었던 백영규라는 사람도요, 굉장히 악덕 수령이거든요. 그래서 네가 그렇게 화적들을 잘 알아보는 걸 보니까 너도 수상해, 너도 족쳐야겠다. 족치다는 여러분 표준말입니다. 그래서 윤용규도 갇히게 돼요. 근데 이 백영규가 왜 가뒀냐면 윤용규가 부자니까 얘를 빼내려면 누군가가 보석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노린 겁니다. 그래서 윤두섭이 결국에는 돈을 들여가지고 윤용규를 빼오는데 화적들이요, 이제 나쁜 마음을 먹는 거지. 윤용규가 자기들을 고발하고 잡으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윤용규의 집에 다시 쳐들어가서요, 결국에는 도끼로 목을 쳐서 윤용규를 죽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시체를 안고 윤두섭, 윤직원은요, 이놈의 세상 어느 날에 망하려고 하느냐, 우리만 빼놓고 다 망해라 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말에 따라서요,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게 되죠. 그런데 윤두섭은 오히려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순사들이 화적패들 다 물리쳐주고 자신의 재산을 지켜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두섭, 굉장히 왜곡된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윤두섭에게는 아들이 있습니다. 윤창식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윤창식은 윤주사라고도 불려요. 윤창식은 아버지와 달리 신식 교육을 배웠지만 남봉꾼입니다. 25살에 아내 며느리 고씨라고 나오는데 그때 이후로는 지금 50이 넘었거든요. 50이 넘었는데 아내와 만나질 않아요. 그럼 뭐 하느냐? 기생집 오가면서 남봉꾼 짓을 하는, 사람 구실 못하는. 그럼 직업이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 돈 끌어다가 아버지 도장 몰래 위조해가지고 다른 사람들 고리대금 하면서 지내는, 정말 아버지보다 못한 그런 남봉꾼입니다. 윤두섭에게 아들이 윤창식만 있느냐? 윤창식은 적자고요. 적자는 정식 부인에게서 나온 아들을 말하고요. 이복 형제 태식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어요. 태식이도 15살입니다. 그러니까 엄청 늦은 나이에 낳은 아들인데, 태식이는 시골의 어떤 술집 여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인데요.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윤두섭의 입장에선 증손자뻘 되는 경손이라고 하는 아이가 윤태식을 엄청 무시하고 막 그런 장면들도 나옵니다. 자, 그리고 윤창식에게는 아내 고씨가 있다고 했어요. 25살 이후에는 만나주지 않는. 자, 근데 이 고씨가요, 윤두섭을 굉장히 미워합니다. 이 집안의 큰 며느리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곳간 열쇠도 맡기고 집안 살림을 맡겨야 되는데, 워낙 윤두섭이가 자린고비다 보니까 고씨에게 곳간 열쇠를 맡기지도 않고 타박도 많이 하고 간섭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씨는 마음에 안 들겠죠. 자, 그리고 이 고씨와 윤창식 사이에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윤종수, 하나는 윤종학입니다. 생김새도 다르지만 굉장히 성향도 달라요. 윤종수는 군 고원, 그러니까 군서기, 그러니까 9급 공무원 정도 되는, 그러니까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이 당시에는 공무원 되기가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군 공무원을 하는, 군서기를 하는, 친일을 하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헛바람이 들어가지고 군수 선거 나간다고 막 하고 다니는 그런 인물입니다. 이 군수 선거 나간다는 명목으로 이 할아버지인 윤두섭에게 막 돈을 뜯어나가는, 그러니까 완전 뭐 할아버지도 나쁜 사람이지만 윤창식도 나쁘고 윤종식도 볼품없는 인물입니다. 실제로 군수가 되고 싶다기보다는 할아버지가 손자 군수 만들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할아버지 군수 손자 만들어야죠 라고 하면서 선거 작업으로 막 이렇게 뜯어갑니다. 할아버지도 이렇게 못마땅하지만 어떻게 해요, 손자가 필요하다는데 갖다 줘야지. 그리고 윤종학은요, 윤두섭이 그나마 가장 아끼는 손자입니다. 일본 유학하고요, 윤직원의 유일한 희망이에요. 경찰이 되길 희망해요. 그런데 이 윤종수와 윤종학도 결혼을 했어요. 박씨, 조씨, 이 두 사람인데 양반가의 자제입니다. 윤두섭이 신분의 컴플렉스가 있잖아요. 중인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반가의 아내들을 맞아들였는데, 윤종수도 아버지를 닮아서인지 결혼은 했지만 박씨를 찾지 않습니다. 맨 남봉질을 하고 다녀요. 기생집에 다니고 막 첩을 들이고 막 그런 인물이에요. 아내 만나지도 않습니까? 그리고 조씨도요, 윤종학 그나마 좀 괜찮은 인물 같지만, 윤종학은 조씨의 인물이 볼품없다라고 하면서 일본 유학가는 동시에 이혼을 요구합니다. 나 이혼하고 싶다라고 막 이야기할 정도로 조씨를 찾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씨, 박씨, 조씨, 그리고 여기다가 윤두섭에게 딸이 있거든요. 딸까지 포함해가지고 이 윤직원의 집안에는요, 생과부, 그러니까 살아있는, 그러니까 남편이 살아있지만 거의 남편이 만나주지 않는 생과부의 집안입니다.
그런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고씨는 이 윤두섭에게 대한 불만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윤종수는 그나마 박씨와의 사이에서 아들이 하나 있어요. 경손, 윤경손이라고 하는 아들인데 윤경손이 하루는 집에 늦게 들어옵니다. 학교 갔다가 늦게 들어오자 고씨가 안 그래도 윤두섭과 한판 벌이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시아버지와 한판 벌이고 싶은 거죠. 그래서 경손이를 데리고 막 욕을 하는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야, 이맛박에 피도 안 마른 것이 네 놈의 집구석 시할머니라고 사람 같은 종자가 생길 거냐 하면서 왜 이렇게 늦게 다니냐면서 막 야단을 친 거예요. 네 집 종자냐면서. 그러자 윤직원 영감이 들으라고 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윤직원 영감이 야, 왜 이게 지랄하냐 하면서 이야기를 하자 이 고씨 며느리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느냐, 팔자가 기구해서 이런 징글징글한 집으로 시집 온 죄밖에 없다 라고 이야기하자 윤두섭이 뭐라고 하냐면 천하 쌍놈 아전인 고준평의 딸 자식 데려와서 거뒀더니 뭐 잘났다고 막 그러냐면서 신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 그러면 이제 고씨가 잘됐다. 윤두섭도 신분이 콤플렉스잖아요. 그래서 대체 언제적부터 도도한 양반이냐고 그러냐면서 막 따지고 듭니다. 고씨도 아주 악에 바친 여자인 거죠. 둘이 싸우자 윤두섭이가요, 야 경순아, 이 할아버지 데리고 와라, 윤창식 데리고 와라, 이혼시키게. 근데요, 윤창식이 올 리가 있습니까? 윤창식 안 옵니다. 고씨 안 만나주죠. 그래서 결국엔 위야무야 넘어가게 되는 그런 이야기도 1화도 나옵니다. 콩가루 집안이죠. 한마디로 콩가루 집안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흘러가는 집안에 윤주사 윤주사 있잖아요. 윤창식과 윤종수 사이에 어마어마한 재밌는 일이 사건이 벌어져요. 윤종수가 하루는 얘 빚이 엄청 많습니다. 군수 선거 나간다는 명목을 할아버지 돈도 많이 뜯었지만 군 공무원 월급 25원인가 그래요. 그런데 빚이 1,000원이에요. 1,000원. 어마어마하죠. 그죠? 40배네 40배. 그런 빚을 지고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근데 윤종수가 하루는 15살 많은 병호라고 하는 형이 뚜쟁이 집을 소개해줘. 여자 만나는 그런 집입니다. 거기 갔더니요, 웬 옥화라고 하는 여자가 나온 거예요. 근데 옥화가 누구냐면요, 아버지의 두 번째 첩입니다. 콩가루 집안이에요. 콩가루 집안. 이런 집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윤창식에게 한편의 전보가 날아옵니다. 어디서 온 거냐면 일본에서 날아온 전보예요. 자, 그나마 우리 윤직원의 희망이 윤종학이라고 했죠. 윤직원은 이 종학이가 경찰이 되길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윤주사가 그렇게 집에 안 오던 윤주사가 아버지를 찾아와서 전보를 전합니다. 근데 그 전보 내용이 뭐냐면요, 종학이에 관련된 것인데, 내용인즉슨 종학이가 사회주의 운동을 하다가 경찰서에 잡혔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이 이야기를 들은 윤직원이 뭐라고 하냐면요, 사회주의 사상범으로 체포되자 부잣놈이 자식이 무엇이 대껴서 불황당패에 들었냐, 이 태평천하에 하면서 부르짖으면서 마치 막 장수의 죽음을 만난 장수의 막 포효를 하는 거예요. 막 그런 장면으로 끝이 이제 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소설의 제목이 뭐라고 했죠? 태평천하라고 했죠. 태평천하는 굉장히 안녕한 그런 세상을 태평천하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소설을 읽으면서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거 누구나 눈치를 채거든요. 그럼 태평천하라고 하는 이 제목이 주는 우리에게 느낌이 어때요? 그렇죠, 반어적이에요. 반어적. 그 전에 이 소설은 각 장마다 챕터마다 소제목을 삼고 있는데, 마지막 챕터 제목이 가장 인상적이거든요. 뭐냐면 망진자는 호얀이라는데, 뭐냐면 진나라를 망하게 한 사람은 호야다 라는 뜻입니다. 진나라의 황제가 진시황이었잖아요. 근데 한 옛날에 예언가가 호에 의해서 진나라가 망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호는 오랑캐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진시황이 만리장성도 쌓고 막 그랬습니다만은 사실은 진나라를 망하게 한 것은 진시황의 손자였던 호야였던 거예요. 그래서 윤두섭이 진시황이고 윤종학이 이거 호야인 거죠. 집안을 망하게 한. 어쨌든 이 태평천하는 반어적인 소설이면서 또 윤두섭을 굉장히 우스꽝스럽게 그려요. 이따가 소설 본문 읽어보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굉장히 풍자적인 그런 소설이라는 겁니다. 거기까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태평천하 줄거리를 이야기해봤는데요. 태평천하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잘 쓴 또 그 당대의 시대적 배경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소설이기 때문에 중편 정도 되는 소설이에요. 그래서 꼭 읽어봤으면 합니다. 시간을 내서 꼭 읽어봤으면 하는 소설입니다. 그럼 본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태평천하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말했지만 태평천하에 드러난 문체적 특징과 그리고 반어에 대한 것을 본문을 읽으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체적 특징을 찾아보도록 하죠. 자,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찍이 윤직원 영감은 그의 소시적에 자기 부친 윤용규가 화적의 손에 무참히 맞아 죽은 시체 옆에 서서 노적이 불타느라고 화강이 충천한 하늘을 우러러 이놈의 세상 언제나 망하려느냐, 우리만 빼놓고 어서 망해라 하고 부르짖은 적이 있겠다요. 말투가 좀 특이하죠. 이미 반세기 전, 그리고 그것은 당시에 나한테 불리한 세상에 대한 격분된 저주요 겸하여 위대한 투쟁의 선언이었습니다 해서 윤직원 영감은 과연 승리를 했겠다요. 그런데 마치 누군가 말해주는 이야기꾼이 이야기를 하는 듯한 느낌을 주죠. 소설의 일반적인 문체와는 좀 다릅니다. 자, 이 말투 어디서 많이 들어봤냐면 여러분 봉산탈춤 봤죠? 봉산탈춤에서 말뚝이가 하는 말 같지 않습니까? 자, 말투가 마치 탈춤의 사설 또는 판소리에서 사용하는 어투 같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말했지만 풍자를 위한 것이다 라는 거 여러분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식구들은 시아버지 윤직원 영감이 보기가 싫은 건너방 고씨만 빼놓고 고씨가 시아버지 윤직원을 굉장히 싫어한다는 이야기 선생님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요. 윤직원 영감과 서울아씨, 태식이, 뒤치의 두 동서 모두 안방에 모여 종수를 맞이하는 예를 표하고 그들의 옹위 아래 윤직원 영감과 종수는 각기 아랫목과 뒷벽 앞으로 갈라 앉았습니다. 방금 점심 밥상을 받을 참입니다. 종수가 오랜만에 윤직원 영감을 찾아온 참입니다. 가족들이 모두 모여있는 모습이네요. 그런데 윤직원 영감이 말합니다. 너 경손해비 부디 정신 차리라. 윤직원 영감이 종수더러 곰곰이 훈계를 하던 것입니다. 훈계를 하는 모습. 안 식구가 있는 데라 점잖게 경손해비지요. 정신을 차려야 할 것이 네가 암만 하여도 내 아우 종학이만 못히여. 종학이는 그놈이 재주도 있고 착실이어서 너치름 허랑하지도 않고 그럴 뿐더러 내후년이면 대학교를 졸업하졌냐? 내후년이지? 네. 그렇지? 응, 그래. 내후년이면 대학교 졸업하고 나와서 3년이나 다직 4년만 찌들어나면 그놈은 지가 목적헌 요새 그 목적이란 소리 잘 쓰더구나. 응? 목적헌 경부가 돼갖고서 경찰서장이 된단 말이다. 응? 알겠어? 네. 그런 인계로 너도 정신을 바짝 차리갖고서 어서 군수가 되어야 않겠냐. 동생 놈은 버젓한 경찰서장인데 형놈은 개우 군서기를 댕기고 있담. 남 부끄러서 어쩔티여? 응? 글씨 군수 되고 경찰서 되고 하면 너덜 좋고 너덜 호강이지 뭐. 그 호강 날 주냐? 내가 이렇게 아등아등 잔소리 하는 것도 다 너덜 위하사 그러지. 나는 파리 족통만 치도 상관없으야. 알아듣냐? 네. 자, 지금 윤직원 영감이 이 종학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동생과 비교를 하니 얼마나 종수가 기분 나쁘겠습니까? 종수는 네로 답변을 일관하고 있습니다. 마침 이때 마당에 햄햄 점잖은 밭은 기침 소리가 납니다. 창식이 윤직원 영감의 아들이죠. 조금 아까야 일어나서 간밤에 동경서 온 전보 때문에 억지로 큰데 캥보를 하던 것입니다.
해가 서쪽으로 뜨겠구나. 왜냐면 윤직원 영감과 윤주사는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윤직원 영감은 아들의 이렇듯 부르지도 않은 걸음을 더욱이나 안방에까지 들어온 것을 이상 타고 꼬집는 소리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왜 종수라네요. 윤주사가 찾아왔는지. 뭐 따러 오냐? 돈 달라러 오지? 자, 그동안 윤직원을 어떨 때 찾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동경서 전부가 왔는데요. 지체를 바꾸어 윤주사를 점잖고 너그러운 아버지로, 윤직원 영감을 속사납고 경망스런 어린아들로 둘러놓았으면 꼭 맞겠습니다. 뭔가 풍자적인 말투 느껴집니까? 동경서? 전부? 종학이 놈이 경시청에 붙잡혔다고요. 응? 외치는 소리도 컸거니와 엉덩이를 쿵 찢는 바람에 하마 방구들이 내려앉을 뻔했습니다. 모여선 온 식구가 제각금 정도에 따라 제각기 놀란 것은 물론이고요. 종학 사상관계로 경시청에 피검이라니 이게 무슨 소리다냐? 종학이가 사상관계로 경시청에 붙잡혔다는 뜻일 테지요. 사상관계라니 그놈이 사회주의에 참여를 자, 이 부분의 소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윤직원 영감 입장에서는 굉장히 비극적인 사건이지만 엉덩이를 찢는 모습, 하고 놀라는 모습 이런 것들이 모두 굉장히 우스꽝스럽게 표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풍자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겠죠? 자, 뒷부분 내용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중략 이후 부분입니다. 윤직원 영감은 팔을 부르거든 주먹으로 방바닥을 땅 치면서 성난 황소가 영각을 하듯 고함을 지릅니다. 화적패가 있느냐? 불황단 같은 수령들이 있느냐? 자, 화적패, 아버지를 돌아가시게 만든 수령, 나쁜 그 배경규 있죠. 보석, 돈을 요구했던 재산이 이때야 도적놈의 것이요 목숨은 파리 목숨 같던 말세는 다 지나가고 자 부하라 거리거리 순사여 골골마다 공명한 정사 오죽이나 좋은 세상이요. 자 여러분 맞습니까? 순사들이 우리를 위해서 있는 겁니까? 자 보겠습니다. 남은 수십만 명 동병을 해서 우리 조선놈 보여주니 오죽이나 고마운 세상이여. 응? 자 여기서의 남은 일제입니다. 그렇죠? 일본이 우리를 도와준다라고 인식하고 있어요. 작가가 직접 그렇게 생각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그렇죠? 보겠습니다. 자, 제거 지니고 앉아서 편하게 살면 태평세상. 이걸 태평천하라고 하는 것이야. 태평천하. 그런데 이런 태평천하에 태어난 부자놈의 자식이 더군다나 외지가 떵떵거리고 편하게 살 것이지 어찌서 치가 세상 망쳐놓을 불황당패에 참석을 한단 말이여. 응? 자 여기서의 불황당패는 사회주의 사상가들을 말합니다. 왜 사회주의 사상가들을 불황당패, 도적패라고 빗대냐면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이 유산자의 재산을 빼앗아서 무산자들에게 배분하여 공평한 사회를 만들자라고 하는 이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화적패와 다름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어쨌든 여기서 윤직원 영감이 태평천하라고 이야기를 지금 현 시대를 태평천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실제로 태평천하입니까? 아니죠. 작가는 반어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반어입니다. 반어 여러분. 반어적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 여러분 이해하죠? 자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료 점검하는 형성평가입니다. 두 문제만 풀어볼게요. 윗글에서 전보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1번 작품의 분위기를 전환시킨다. 맞습니다. 새로운 사건을 벌어지게 하니까요. 주인공의 운명을 암시해준다. 윤직원의 운명을 우리가 전보를 통해서 예측할 수 있죠. 뭐가 망했잖아. 그죠? 서술 시점이 바뀌는 장치로 작용한다. 이 소설은 전지적 작가 시점의 소설인데 전보가 오면서 시점이 바뀝니까? 그렇지 않았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갈등 구조가 급전하는 계기가 된다. 맞죠? 갈등이 그간은 어떤 그 집안 싸움이었다면, 그러니까 집안 내에 있던 인물들 간의 갈등이었다면 그간 갈등 구조를 보이지 않고 있었던 종학이와 윤직원 간의 어떤 갈등이 생기는 부분입니다.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윤직원에 대한 서술자의 태도를 바르게 지적한 것을 보자는 겁니다. 적대감이 막 드러납니까? 그렇지 않죠.
자, 사건의 전개에 따라 태도가 변한다? 태도도 그렇게 변하는 느낌은 아닙니다. 일관되게 우호적인 태도? 윤지권은 비판의 대상이기 때문에 우호적인 태도까지는 보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4번 중립적인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사실은 비판적이다. 그래서 우스꽝스럽게 만들면서 대상을 풍자하고 있는 작품 아닙니까? 그래서 정답은 4번 고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출로 점검하는 형성평가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학습 목표 풍자 살펴봤고요. 문체적인 특징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태평천하 읽어봤고요. 다음 이 시간에는 누굽니까? 윤동주 시인입니다. 윤동주 시인의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고 하는 시집에 수록되어 있는 별 해는 밤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았고요. 여러분의 열정을 응원합니다.